네, 안녕하십니까. 익산박물관장 신상효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국립익산박물관 특별전 녹색 유약 녹유 언론 공개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5월에 막을 내린 사리장엄 탑속 또 하나의 세계에 이어 우리 박물관 브랜드인 미륵사지와 고대 불교 사원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전시입니다. 전시회는 미륵사지 출토 녹유 석가래 박세를 비롯한 총 177건 2천여 점의 고대 녹유 문화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녹유는 토기 표면에 발라서 녹색 또는 청색을 내는데 사용하는 유약을 말합니다. 삼국시대 때 중국에서 유입된 후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작한 첫 번째 유약이기도 합니다. 백제는 6세기 초부터 녹유를 입힌 도규를 생산하였다고 전합니다. 발굴 조사 결과 미륵사지에서는 대부분의 건물지에서 녹유 기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륵사 전역에 녹유 기하를 사용한 것은 사비도성 백제 왕궁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으로 백제 최대 불교 사원이었던 익산 미륵사의 높은 이상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특별전은 국내 고대 녹유 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은 최초 전시이자 우리나라 첫 녹유 기하인 미륵사지 녹유 막세의 전모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백제와 신라 주요 불교 사원과 왕경인 부여와 경주에서 출토된 다채로운 녹유 문화재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라 사천왕 사지를 장식했던 녹유 신장상과 유리처럼 빛나는 녹유를 입힌 전돌은 당시 화려했던 지배계층의 고급 문화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특별전을 통해 지금은 비록 오랜 세월이 흘러 귀하고 고운 빛은 잃었지만 찬란히 빛났을 녹유의 본래 모습을 떠올리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채로운 온라인 콘텐츠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 중인 언론 공개에는 박물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립박물관 중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전 기간 중에 담당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온라인 전시 설명회를 비롯하여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VR 전시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립익산박물관이 백제 고도 익산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전을 기획하고 준비한 송영경 학예연구사를 기자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으로 인사 말을 마치겠습니다. 송영경 연구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송영경 연구사는 2017년 익산 미륵사지 녹유 연목기화의 제작 기술과 의미라는 논문을 또 썼고 이 전시를 위해서 2년 동안 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송영경 연구사의 전시 안내를 이어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카메라들은 안쪽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경 선생님 안내로 전시실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사 송영경입니다. 이번에 익산 미륵사지에서 익산박물관에서 준비한 특별전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녹색 유약 녹유입니다. 녹유는 우리가 약간 생소하기도 하지만 앞에서 관장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녹색으로 빛나는 아주 예쁜 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유약이라는 데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유물을 직접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에서는 오랫동안 창건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녹색 유약으로 발린 기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와는 백제 왕궁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징적인 기와로서 이렇게 유약을 바른 것은 우리나라에선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노교는 중국 한나라 때 처음 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제작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사비기에 이르러 노교를 입힌 그릇을 제작 사용하였는데 이미 한성기 때부터 중국의 청자와 시유 도기를 수입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제작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백제만의 유약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에 있었던 청동기를 뒤에 보시는 노교 장탈처럼 새롭게 변형하여 제작하여 백제만의 특유의 노교 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릇에만 주로 사용하던 노교를 기와에 직접 발라 사용한 것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우리나라 첫 번째 노교 기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기와 실점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교를 발라 구운 녹색 기와입니다. 녹색 이 기와는 석가래 기와인데 석가래 기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석가래 끝단을 장식하는 기와로서 이런 석가래 기와는 백제 사비기 때 이미 사용됐던 기와인데 미륵사지에는 이 석가래 기와에 노교를 발라 장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륵사지에서 확인된 석가래 기와에는 모두 녹색 유약이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에서 확인된 녹색 기와의 전체 수량을 확인해 보니 1343점으로 단일 유적에서 확인된 가장 많은 수량의 노교 기와가 확인된 것입니다. 노교 기와가 단순히 사찰의 중요한 건물지인 금당이나 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굴 조사 결과 회랑, 강당, 승방 등 거의 모든 건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창건 당시 미륵사는 대부분의 건물에 녹색 기와가 올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전시물을 통해 보시면 가람배추도 위에 녹색 기와가 얹어져 있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와정층 주변에서 나온 녹색 기와들을 보여드린 것이고 가운데가 이제 승방 중원과 서원, 동원에서도 다양한 기와들이 확인됐고 뒤쪽에 있는 승방과 강당지에서도 역시 다량의 기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안에 모두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뒤쪽에 보시는 수장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미륵사지에 나온 다량의 전모를 알려주는 기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교 석가래 기와는 노교를 발렸다는 점 외에도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부여에서 확인되는 석가래 기와가 잎이 8개로 인 것과는 반대로 이것은 잎이 7개, 안쪽에 보시면 인동문을 장식하고 또 중방 테둘레에도 꽃을 떼 둘러서 화려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테두리 부분의 문양인데요. 테두리 부분도 외범을 이용해서 바깥을 활용해서 문양을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와에 노교를 입힌 것과 함께 이 시기에 미륵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제작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백제에서 왕궁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부여인 사비도성에서도 볼 수 없었던 노교 기와를 백제 미륵사에 한 것은 미륵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짐작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륵사에서는 기와에만 이렇게 노교를 입혀 사용하였지만 노교는 원래 이제 그릇에 더 많이 사용을 하였고 다양한 불교 사원 유적에서 확인됩니다. 2부에서는 불교 사원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불교 사원에서 확인되는 노교는 부여 사비도성의 일부 사원에서만 확인이 되는데요. 특히 이 앞쪽에 1번 유물을 보시면 이것은 부여 정림사지에서 확인된 노교 소조상입니다. 지금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놓여져 있지만 그 이전에 그곳에는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소조상들은 그 목탑 내부를 장엄했던 유물이라고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노교 기물 역시 백제 사원에 출토된 건데 왕응사지와 능상리사지 출토품입니다. 이 두 사찰은 왕실 발원 사찰로서 격이 높은 일부 사원에서만 노교 기물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이 두 사원에서는 노교를 입힌 기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백제에서는 미륵사에서만 유일하게 노교를 입힌 건축자재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부터 노교를 입힌 기물로 사찰을 장식하였는데요. 특히 사격이 높았던 대표 사찰이었던 황룡사와 사천왕사제에서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기와에 노교를 입혀서 장식을 하였고, 대부분의 불교 사원에서는 이쪽 옆에 보시는 것처럼 노교 전도를 금당과 탑 바닥에 깔아서 장엄을 하였습니다. 이쪽에 와서 볼 수 있는 노교 전도는 불교 사원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서 왕궁이나 그 외의 유적에서도 전혀 볼 수 없는 불교 사원만을 위한 기와 전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금당이나 탑의 바닥을 전체를 깐 것은 아니고 일부만 깔아서 장엄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유물이 가문사지와 사천왕사지에 출토된 노교 전돌입니다. 다른 노교 전돌이 일반적으로 방형인 것과 대비적으로 이쪽은 측면에 곡선을 주어서 서로 연이어 놓았을 때 물결 모양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노교 전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노교는 이렇게 얇게 펴 발라서 빛을 낸 데 반해서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약을 두껍게 발라서 마치 유리를 얹어 놓은 것 같은 효과를 준 노교 기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교를 사용한 기물을 왜 불교 사원에 장엄을 했는지와 큰 관련이 있는데요. 불교 사원의 장식은 부처님의 세계를 현세에 재현하기 위한 용도로 이루어졌으며, 불교 경전은 의거해서 이루어집니다.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의 정토 세계를 유리로 된 땅으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노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때부터 유리로 불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사원에 이렇게 노교 전도를 바닥에 깔아서 장엄을 한 것은 부처님의 정토 세계를 현세에 구현하기 위한 용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정면에 보이시는 게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노교 유물일 텐데요. 바로 사천왕사지 노교 신장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노교 신장상을 지금 다시 그 방법을 통해서 재현한 재현품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진품입니다. 노교 신장상은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종류를 목탑 기단부에 2세트씩 6개에서 총 24개로 장식한 장엄구인데, 사천왕사는 잘 알다시피 신라의 대표적인 호국사찰로서 성전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격이 높았고 신라가 통일한 이후 처음으로 세운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사격을 갖추기 때문에 이렇게 노교 신장상을 기단부에 장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사원에서만 다양한 이런 노교 기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경 유적을 중심으로도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유적의 성격과 어디에서 나오는 위치를 통해서 아마도 노교가 누가 사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부에서는 노교의 소비를 누가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교를 누가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별로 혹은 유적별로 좀 구분해서 전시를 꾸며보았는데요. 노교는 주로 신라와 백제 왕경인 부여와 경주를 중심으로 출토가 되고, 일부 지방 거점 유적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왕경에서는 왕궁 유적과 국가 공공시설 혹은 귀족의 사택으로 추정되는 유적지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노교 용 얼굴무늬 기와입니다. 이것은 신라가 통일을 이룩한 이후 처음 만들어진 궁궐 유적인, 예전에는 안압지라고 불렀고 현재는 동궁과 월지라고 부르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지금 현재 전시된 건 2점에 불과하지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70점이 넘는 용 얼굴무늬 기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와는 지붕의 양쪽 끝에 마루 쪽에 장식했던 마루 기와로 추정이 되고 있고, 통일한 신라가 그 자존심과 왕실의 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용 얼굴무늬 기와를 다량으로 제작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도 생활용품으로서 노교 기와를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사용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왕궁리에서 출토된 노교 항아리입니다.
노교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고 왕궁을 중심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왕궁리 유적이 바로 왕궁으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노교 벼루인데요. 백제의 노교 문화재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노교 벼루입니다. 백제는 이전부터 청자나 시우가 된 벼루를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그 영향으로서 벼루를 노교를 입혀서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 안압지에서 출토된 게 한 점 있을 뿐인데 백제는 이제 노교 벼루를 다량으로 사용해서 부소산성이나 덕림사지 등 다양한 유적에서 실생활에서 사용한 백제의 특징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용기 외에도 왕경에서는 뼈 항아리로 사용된 노교 고로들이 다량 확인이 됩니다. 노교 고로 뼈 항아리는 화장묘의 유행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왕경의 고로와 지방의 고로는 확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경에서는 이중 구조로 외함으로 이제 돌함이나 석관 등을 사용하고 그 안 용기로 중국에서 수입한 도자기나 삼채도기 혹은 이제 노교를 시위해서 전용적으로 이제 뼈항을 쌓기 위해 제작된 노교 고로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확인된 고로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토기를 전용해서 뼈항아를 사용한 것과는 굉장히 대비적인 것으로 우리가 흔히 화장을 한다고 하면 소박한 장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값비싼 것을 내 용기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즉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왕경에 거주했던 왕족이거나 혹은 최고 지배층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왕경에서 출토된 것은 그들 지배층이 사용했던 것인 반면 지방에서 출토된 노교는 이와는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뒤쪽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지방에서 출토된 노교 유물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오히려 국경선에 가까운 곳에서 노교들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볼 때 아마도 신라와 백제가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지방 세력을 편입하고 이들을 통치하는 과정에 왕경의 고급 문화였던 노교를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것은 왕경에서 제작이 되어서 지방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용품으로서 제공을 하고 이들을 안정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전 시기께 훨씬 많이 확인되고요. 통일 이후 시기는 딱 한 유적에서만 확인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유물들인데 이 유물은 부여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북나성 청산성 구간 아래에 있는 청류신라 무덤에서 확인되었는데 같이 나온 이나무 토기를 통해서 볼 때 시기가 8세기 중후반으로 편향이 되고 있고 이것은 신라가 통일 이후에 백제 고도를 어떻게 지배했는지를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일상생활을 사용하였지만 또 사약품이 되기도 하고 뼈 항아리, 영원히 안식처가 되기도 했던 노교 고로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다음 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교의 두 성분은 산화납, 산화구리, 산화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화납은 유약이 녹는 온도를 700에서 800도까지 낮춰주는 용융제 역할을 하고요. 산화구리와 산화철은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색깔을 내주는 발색제로서 용도를 합니다. 산화구리는 청색과 녹색을 만들어주고 산화철은 갈색과 적색을 띠는데 앞에서 계속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백제의 노교는 녹색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도 발색제로서 산화구리를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도입에서 말씀드렸지만 노교는 한나라 때 처음 제작이 되었고요. 중국에서도 노교 기와를 생산된 것은 한나라 궁궐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는데 그렇게 건축자재를 쓴 것을 제외하면 중국에서는 일상생활용기에는 노교를 시유하지 않았고 대부분 이렇게 무덤에 같이 묻는 껴목걸이에 노교를 시유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보셨겠지만 벼루라든지 그릇류에도 다양한 노교 기물들이 확인이 되는데 즉 일상생활에서도 노교를 입힌 유물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녹유 생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유적들이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이쪽 3, 4번 같은 경우에는 왜 녹유가 아닌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나 싶으실 텐데요. 이 유적은 당진 구룡리 가마토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하나의 가마에서 녹유를 시유한 것과 시유하지 않은 게 함께 출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녹유를 굽기 위해 별도의 가마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마를 가지고 소성의 온도를 조절을 해서 같이 이용을 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뭐 동그란 것도 있고 삐죽삐죽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녹유를 제작할 때 사용했던 제작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와서 보시면 녹유가 흐르는 흔적들이 있는데 유약을 바른 다음에 그냥 땅에 놓으면 땅에 있는 모래가 그냥 묻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땅바닥에 아니고 땅바닥에서 띄어서 올리기 위해서 혹은 하나의 유물을 하나하나 놓는 게 아니라 중첩해서 소성하기 위해서 앞에 보이시는 이런 받침대들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안쪽에 유약이 흐른 흔적이 확인되어서 이런 추정 가능하게 하고 또 유물에 남아있는 이런 토기 받침대들을 통해서 이 위에 다른 받침대를 올리고 그 위에 다른 녹유 기물을 올려서 소성을 하였구나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뒤에 유물을 보시면 이런 흔적이 보다 자세하게 잘 남아있는데요. 이 안쪽에는 유약이 흐르는 흔적이 있고 이제 받침대 흔이 있어서 이 위에 뚜껑이든 다른 기물 등을 이제 얹어서 수송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뚜껑 역시 윗부분에 흔적이 남아있고 유약이 흐른 방향이 꼭지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밑에 무언가를 받치고 소송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또 하나 이 유물의 좀 재미있는 점은 이쪽 구연부 쪽을 보시면 깨져 있어요. 깨져 있지만 여기에 유약을 발라서 소성을 한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단순히 깨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게 중요했고 특히 신라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물들은 바닥 접지면까지 다 유약을 발라서 소성을 하였습니다. 도자기를 좀 많이 보셨거나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붓부분은 원래 유약이 닿기 때문에 한번 닦아내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렇게 받침대를 서서 굽까지 다 4면까지 유약을 발랐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삼국시대부터 해서 통일신라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녹유는 청자가 등장을 하면서 점차 작취를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녹색 기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청귀화겠죠. 청귀화는 위엄과 권위의 상징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창덕궁 성전전에 가면 지붕에 파란 귀화가 얹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청귀화의 유약 분석을 해보니 산화납과 산화구리가 포함된 녹유의 일종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녹색 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청귀화집, 바로 대통령의 집무처가 푸른 기와집인 것도 이러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권위에 귀한 빛을 담은 녹색 기와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익산 미륵사입니다. 무왕은 백제 최대의 가람이 미륵사를 창건하면서 주변 모든 건물에 또 녹색 기와를 얹어서 주변국들에게 찬란한 백제의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자분들께서는 전시실내 기자분들께서는 바깥 로비로 잠깐 나와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우리 스태프들은 마이크 하나만 저 준비해 주세요. 자, 중영 씨, 예, 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재입니다. 그 녹유 기물은 미륵사 지붕 이전에 발견된 건 맞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미륵사지 기와가 그 시대 최초로 쓴 기와, 녹색 기와랑 녹유 기와 맞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신라 쪽에 나온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기와 말씀하시는 예예. 네, 맞습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부터 녹색 기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백제의 녹색 기와 기술을 신라가 받아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직접적인 전파는 잘 이제 아직은 확정되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유약 분석 등 지금 향후 계속 연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되면
서로의 상관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명확하게 그렇다고 말씀한 단계는 아니고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백제 그 이 녹색 그 기와를 그대로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고 추정도 할 수 있나요? 녹색 기와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된 건 미륵사가 최초는 아니고요. 이미 중국에서도 왕궁과 왕실 살차례만 사용을 할 수 있었고, 그 다른 것도 이제 사용을 하지 못했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유물보다도 녹색 기와는 건축 부재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그 권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게 있었지만 쉽게 그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 반로해서 본인들의 궁궐에도 녹색 기와를 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제에서 받았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좀 전에도 이렇게 질문 주셨지만 백제에서 직접 받았다고는 사실 아직은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신라의 같은 경우에는 유약 성분 분석이 조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제 쪽은 아직 그게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순차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 둘 사이의 유약의 성분이라든지를 비교를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이게 서로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규의 큰 맥락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노규의 석가래 기와뿐만 아니고 금당을 장식했던 젖돌이라든지 바닥의 젖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용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많은 유리판들이 미륵사지라든지 왕궁에서 지금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판 자체도 노규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 그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실제로 백제나 신라나 중국 간의 관계가 어떤 바로 전파론적인 그런 시점으로 보기에는 좀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상 지금 1500년 전에 미륵사의 위용을 그걸 저희들이 이제 관람객들이 그 느끼는 게 저희 최초의 목표입니다. 이 많은 노규 석가래 기회가 1500년 전에 미륵사지에서 유독 미륵사지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했다는 거, 그게 가장 상징이지 않는가. 어떻든 미륵사지에 왔을 때 그 많은 건축물들의 그 석가래 기와에 노규의 석가래 기와가 붙어서 어떻든 부처님의 정토 세계를 여기 오면은 부처님의 정토 세계다 하는 그런 그 사상을 그 당시에 백제민들한테 주지 않았나. 그게 아마 가장 큰 맥락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익산에서만 사용한 건 아니고요. 부여에서도 부소산성이랑 뭐 이제 정림사지나 사찰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관풍리 유적이나 쌍풍리 유적 등 이게 백제 왕궁이 있었던 것이 추정되는 곳에서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시라는 것이 조금 더 완형의 유물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편 중심으로 확인된 유물들을 일단 제외를 시키면서 약간의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데, 부여 지역에서도 일부 이제 노규를 시유한 유물들이 확인되고요. 대신 이제 노규를 시유한 기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기와는 이제 부여 지역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공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백제 지역에서는 이제 미륵사에서만 유일하게 확인이 되고, 미륵사에서 기와를 만들고 나서 이제 통일 이후에 신라에서 왕경을 중심으로 또 확인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최초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네, 마이크. 하고 있는데요. 그 이렇게까지 좀 오래 이렇게 전시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최초로 하게 된 어떤 계기나 배경 같은 게 또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박물관에서 노규 특별전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저 1,300점이 넘는 노규 석가의 기와일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다량으로 유물이 확인되지 않거든요. 어떤 유물을 포함시켜도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노규 문화재를 합해도 1,000점이 안 될 건데 미륵사지에서는 1,300점이 넘는 노규 기와가 확인되었고, 그렇다면 왜 기와에 노규를 발라서 미륵사를 장엄했을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노규가 색깔이 이제 1,3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난 유물들이다 보니 발색이 예쁘게 남아있는 유물들이 없다 보니 접근 자체가 미적인 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륵사지에 그런 노규 기와가 많이 있었고, 그 노규 기와를 시작으로 다른 노규 문화재와 우리나라에서 노규의 의미를 찾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게 가장 적합했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규는 우리나라에서 노규는 어쨌든 첫 번째 유학이라는 점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 번째 유학을 시작으로 다른 유학들을 발전시키고 도자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노규가 갖는 색깔로서 이제 권위와 귀한 빛을 담는 이 녹색 빛깔이 부처님의 정토 세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왕실의 위엄까지 같이 드높이는 아주 이제 고급 공예품으로서 활용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당진 구룡리 가마터 설명을 하시면서 한 가마터에 색이 다른 두 개의 토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온도를 달리해서 이곳에서 제작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성분을 달리 유약을 발라서 그 색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나요? 꼭 온도 차이로만 그 색이 달리 한 가마터에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노규 톡이나 노규 기와를 구울 경우에 이거를 이제 흙을 빚어서 만들고 말린 다음에 얘를 한번 초벌 구이를 해요. 초벌 구이를 한 다음에 이걸 꺼내서 유약을 바르는데, 이때 유약의 온도가 700에서 800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유약이 타버려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그 시기 때 우리가 만들어진 토기의 소성 온도는 1000도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구웠을 경우에는 이미 녹색 유약은 사라진 상태겠죠. 근데 얘를 이제 따로따로 용도에 맞춰서 한 번은 이제 유약을 발라서 구웠을 때는 온도를 낮춰서 가마를 운용을 하고, 다음 그냥 토제를 만들 때는 좀 더 온도를 높여서 운용을 하고 했을 가능성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토제 병에 남아있는 거에는 유약이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유약을 발랐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을? 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언론 공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진을 또 찍으실 분들은 안에서 찍어주시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사실상 식사를 모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각 꾸러미를 좀 준비를 했고, 꼭 저기 식사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앞에 미륵산 순두부 오른쪽에 미륵산 순두부에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은 저희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직원께 현장에 제 직원이 있으니까 저희 직원께 말씀드리고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더 이상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희 스태프들은 그 다음 단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